북한 내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DMZ 최전방 부대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나 수천 명의 병사들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거니 사건이 북한의 공식 발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것이죠. 수십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탈출해 진실을 털어놓았기 때문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에도 보도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철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무상군 탄광촌에서 태어나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12살 때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 기억들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제가 태어난 무상군은 중국 국경과 가까운 작은 탄광 마을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탄광에서 일하다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는 어머니와 2살 터울의 여동생과 함께 셋이서 살았어요. 아버지의 부재는 우리 가족에게 끝없는 고통과 생존의 문제를 안겨주었죠.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마당에서 작은 물건들을 팔아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당국의 단속과 뇌물 요구로 항상 불안정했죠. 우리 집은 산골짜기 끝자락에 있었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날보다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어요.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우리는 온기를 찾아 한 이불 속에 모여 잠을 청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북한에서의 삶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과 미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가르쳤어요.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고 어른들은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10살 무렵부터는 학교 수업보다 생존이 더 중요해졌어요. 산에서 나무를 뜯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때로는 땔감을 구하러 다니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죠.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빈배를 움켜쥐고 수업을 듣는 날이 많았어요. 선생님들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학생들에게 식량이나 물건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곤 했죠. 이런 현실이 과연 정상인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사는지 점점 궁금해졌어요. 어머니는 가끔 중국에서 몰래 들어온 라디오로 외부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와 여동생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두셨죠. 한 번은 우연히 한국 드라마 CD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본 서울의 밝은 거리와 풍요로운 식탁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어요. 그런 세상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어린 마음에 이해할 수 없었죠. 11살이 되던 해 우리 마을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식량 배급은 아예 끊겼고 장마당에서도 물건이 귀해져 어머니의 장사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이웃집 아이들 중 몇몇은 영양실조로 쓰러졌고 어떤 가족들은 밤사이 모두 사라지기도 했어요. 소문에 의하면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했죠. 탈북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금기어였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기도 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매일 밤 누군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몰래 작은 보따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저와 여동생을 불러 앉혔어요. 성철아, 우리 곧 이사를 갈 거야. 멀리, 아주 멀리. 거기서는 배고프지 않고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있어. 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속에 두려움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탈북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먼 친척을 통해 브로커라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했고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을 팔아 탈북 비용을 마련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매일 밤 저희가 잠든 후에 탈북 경로와 주의사항을 외우며 준비했다고 해요. 나중에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가장 두려웠던 것은 탈북 과정이 아니라 저와 여동생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옳은지에 대한 불안감이었다고 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조용히 준비했어요. 짐은 최소한으로 입을 옷 몇 벌과 간단한 식량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모아온 금반지 2개가 전부였죠. 마지막 날 밤 저는 제 방 창문으로 마을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낮은 산자락과 허름한 집들, 멀리 보이는 탄광의 어두운 모습까지. 비록 가난하고 힘든 곳이었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유일한 고향이었으니까요. 출발하기로 한 날, 어머니는 저희에게 단단히 일러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소리 내지 말고 내 손을 절대 놓치지 마. 어두워질 무렵 검은 옷을 입은 낯선 남자가 우리 집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그가 바로 우리를 국경까지 데려다줄 인솔자였죠. 그는 말수가 적고 표정이 무뚝뚝했지만 어머니는 그를 믿고 있는 듯했어요. 우리는 깊은 밤중에 집을 나섰어요. 달빛만을 의지한 채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걸었죠. 여동생은 어머니 등에 엎여 있었고 저는 최대한 소리내지 않으려 발끝으로만 걸었어요. 국경 근처에 다다르자 인솔자는 갑자기 멈춰서서 우리를 돌아봤어요. 앞으로는 지뢰밭이 나온다. 내가 밟는 곳만 정확히 밟아. 한치라도 벗어나면 죽는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의 위험성을 실감했어요. 도망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이 12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하지만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인솔자의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갑자기 멀리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이 밝아졌어요. 누군가가 지뢰를 밟은 것이었죠. 어머니는 저희의 귀와 눈을 가리셨지만 이미 그 순간의 공포는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우리는 간신히 지뢰밭을 지나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어요. 5월이었지만 강물은 여전히 차가웠고 국경 경비대의 총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인솔자는 우리에게 강 건너편에 있는 불빛을 가리키며 저기가 중국이라고 말했어요. 자유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앞에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우리는 강을 건너기 위해 기다렸어요. 경비병들이 지나간 틈을 타서 어머니는 먼저 여동생을 등에 업고 강물에 발을 담갔어요. 이어서 저도 물속으로 들어갔죠. 얼음같이 차가운 물은 금세 허리까지 차올랐고 강한 물살에 제 몸이 휩쓸릴 뻔했어요. 어머니는 한 손으로는 여동생을, 다른 손으로는 저를 꽉 붙잡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강을 다 건넜을 때 제 몸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이제 안 죽는 거야? 어머니는 대답 대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품은 따뜻했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중국 땅은 저희에게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지뢰밭이었으니까요.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제 몸은 여전히 두만강의 차가운 물기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덥게 뛰고 있었어요. 자유를 찾아왔다는 안도감보다는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인솔자는 우리를 어둠 속으로 재촉하며 빠르게 강가에서 멀어지라고 했어요. 국경 부근에는 북한 보위부 요원들뿐만 아니라 중국 공안도 순찰을 돌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그날 밤 산속에 숨어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여동생과 저를 껴안고 한시도 눈을 붙이지 않은 채 주변을 경계했어요. 새벽녘에 인솔자의 동료가 나타나 우리를 트럭에 태웠는데 그 트럭은 야채와 생선 상자들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그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겨야 했죠. 비릿한 생선 냄새와 흔들리는 트럭, 그리고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거의 하루 종일을 보냈어요. 트럭은 저녁 무렵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어머니의 고모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도 오래전에 북한에서 탈출해 중국인과 결혼해 살고 계셨어요. 고모는 우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우리를 집 안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이제부터는 밖에 절대로 나가면 안 돼. 소리도 내지 말고 창문도 열지 마. 누가 물어보면 먼 친척이라고만 해. 그렇게 시작된 중국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숨어 사는 것이었어요. 고모의 집은 작았지만 북한에서의 집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전기도 항상 들어왔고 물도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곳은 저희에게 감옥과 다름없었어요. 우리가 머물던 방은 창문도 없는 창고를 개조한 곳이어서 날씨가 어떤지, 낮인지, 밤인지조차 알기 어려웠어요. 햇볕을 쬐려면 고모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만 살짝 마당에 나갈 수 있었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북한에서도 배움이 부족했지만 적어도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할 수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마저도 불가능했어요. 불법 체류자인 저희는 학교는커녕 병원에 가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집에서 저희에게 한글과 세마기를 가르쳤지만 어두운 방 안에서 하루 종일 같은 얼굴만 보는 생활은 점점 우리를 지치게 했어요. 어머니는 고모의 도움으로 조선족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고된 일이었죠. 저는 집에서 여동생을 돌보며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가끔 어머니가 일하는 집에서 가져온 과자나 과일을 먹을 때면 잠시나마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특히 바나나는 북한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과일이었는데 그 달콤한 맛에 여동생과 저는 오랫동안 감탄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지낸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마을의 공안이 대대적인 단속을 나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고모는 급히 우리를 더 깊숙한 다락방으로 숨겼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거의 이틀을 보냈죠. 공안들이 고모네 집 주변을 서성이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여동생이 기침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어 어머니는 계속해서 여동생의 입을 손으로 막고 있었죠. 공안들이 떠난 후에도 공포는 계속되었어요. 고모는 이제 이 마을도 안전하지 않다며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짐을 꾸려 밤중에 다른 차를 타고 더 멀리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하얼빈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빈 창고를 개조한 조그만 방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낯선 곳에서 또다시 적응해야 했고 더 깊이 숨어야 했죠. 중국어를 전혀 모르던 저는 점점 귀가 트이기 시작했어요. 벽 너머로 들리는 이웃들의 대화, 가끔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에서 단어들을 배웠죠. 어머니는 제게 중국어 단어장을 만들어주셨는데 나중에 필요할 거라며 열심히 외우라고 하셨어요. 하루는 호기심에 몰래 집 밖으로 나가봤는데 그곳의 거리는 북한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자동차가 많고 간판들은 형형색색이었으며 사람들은 다양한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잡는 바람에 혼비백산해서 집으로 도망쳤어요. 그 후로는 두려움에 밖에 나가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작은 라디오를 들고 왔어요. 그것은 북한에서도 몰래 듣던 것보다 작고 정교했죠. 어머니는 그 라디오로 한국 방송을 들었어요. 자유북 한방송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뉴스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셨죠. 저도 그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고만 불렀고 미국의 괴뢰국이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방송에서는 그곳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에 어린 제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의 1년은 마치 10년처럼 느껴졌어요. 매일같이 단속에 대한 공포, 발각될까 하는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갔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여동생도 말수가 적어졌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을 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셨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성철아, 우리 더 멀리 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어디든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았으니까요. 게다가 라디오에서 들은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마치 꿈의 나라 같았어요. 어머니는 그날부터 더욱 부지런히 일했고 번 돈을 모두 모아두었어요. 가끔은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탈북민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브로커와 연락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중국에 온 지 약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어머니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어요.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브로커에게 의뢰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했다고 했죠. 그 길은 중국 남부를 거쳐 라오스, 태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하는 먼 여정이었어요.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고모는 저희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했어요. 중국식 만두와 볶음밥, 그리고 처음 먹어보는 달콤한 과자들까지. 고모는 계속해서 눈물을 훔치며 꼭 무사히 도착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어요. 저도 고모가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브로커는 새벽 2시에 오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그 전에 짐을 모두 싸고 준비를 마쳤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옷가지와 약간의 식량,
그리고 어머니가 모은 돈이 전부였어요. 새벽녘 약속된 시간에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모는 마지막으로 저희를 꼭 안아주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인사를 나누었어요. 문을 열자 검은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서둘러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했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북한보다는 물질적으로 나았을지 모르지만 자유를 찾아온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감옥과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향해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의 땅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된 거였죠. 그날 새벽 우리를 태운 배는 도시를 빠져나가 남쪽으로 향했어요.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어요. 숨죽여 살던 중국에서의 나날들을 뒤로하고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위험천만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지를요. 중국 남쪽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저는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북한에서 보던 황폐한 산과들, 그리고 중국 북부의 작은 마을들과는 달리 남쪽으로 갈수록 도시들은 더 크고 화려해졌죠. 마치 다른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행은 결코 관광이 아니었고 우리의 생존이 걸린 도피였죠. 브로커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가끔 휴게소에 들러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음식을 살 때만 짧게 지시를 내릴 뿐이었죠. 항상 내 곁에 있어라.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마라. 누가 물어보면 말하지 마라. 이런 말들은 이미 중국에서 1년 넘게 지내며 몸에 배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와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죠. 3일째 되는 날, 우리는 중국 남부의 어느 도시에 도착했어요. 브로커는 우리를 허름한 호텔 같은 곳에 데려다 주고는 내일 아침까지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말아라고 당부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저희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중국에서 라오스로 가는 국경을 넘어야 했고 그곳에서 다시 태국으로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착해야 한다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려운 여정의 시작이야. 국경을 넘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면 안 돼. 숨소리도 죽여야 해. 알겠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 깊은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엄마, 우리 꼭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제 손을 꼭 쥐며 대답하셨어요. 성철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다른 브로커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훨씬 젊고 날렵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는 우리를 픽업트럭에 태우고 산길로 향했어요. 도로가 점점 험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도로가 아닌 비포장길과 숲속길로 들어섰어요. 트럭이 지나갈 수 없게 되자 우리는 내려서 걸어야 했죠. 그때부터 정말 힘든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열대 우림 같은 숲속을 계속해서 걸었는데 습하고 덥고 모기가 들끓었어요. 여동생은 이미 체력이 바닥나 어머니 등에 엎여 있었고 저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어야 했죠. 브로커는 잠시만 더 가면 국경이다라고 했지만 그 잠시가 몇 시간이나 되는 시간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작은 개울 앞에 도착했어요. 브로커는 저 너머가 라오스라고 말했죠.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국경 순찰대다. 빨리 숨어. 브로커의 다급한 외침에 우리는 재빨리 덤불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그곳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거의 1시간을 기다렸죠. 여동생이 울음을 터뜨릴까봐 어머니는 계속해서 입을 막고 있었어요. 순찰대가 지나간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개울로 나왔어요. 물은 생각보다 깊어서 어른 무릎까지 차올랐고 바닥은 미끄러운 돌과 진흙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여동생을 안고 저는 브로커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건넜어요. 그렇게 우리는 라오스 땅을 밟게 되었죠. 하지만 라오스에 들어선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았어요. 브로커는 라오스도 탈북자들을 잡으면 중국이나 북한으로 송환한다며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밤새 숲속을 걸어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다른 일행을 만났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북한에서 탈출한 가족이었는데
어머니 혼자서 8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오고 있었죠. 그들과 함께 우리는 낡은 미니버스에 몸을 싣고 라오스 내륙으로 향했어요. 도로는 울퉁불퉁했고 차는 자주 멈춰섰어요. 한 번은 라오스 경찰의 검문소를 지나야 했는데 브로커가 경찰에게 뭔가를 건네는 것을 보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뇌물이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뇌물을 주고 무사히 통과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라오스에서의 여정은 3일간 계속되었어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이동하는 패턴이었죠. 가끔 마을을 지날 때면 현지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다행히 신고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식량이 떨어져 굶주림에 시달릴 때도 있었고 물이 부족해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조금만 더 참자, 곧 좋은 날이 올 거야라고 저희를 다독였죠. 네 번째 날, 우리는 마침내 태국과의 국경 근처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메콩강을 건너야 했는데 두만강보다 훨씬 넓고 깊었어요. 브로커는 작은 어선을 준비해 두었고 우리는 밤중에 그 배에 올랐어요. 배는 오래되고 삐걱거렸으며 물이 새어들어와 계속해서 퍼내야 했죠. 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북한을 탈출할 때와 비슷한 공포가 다시 찾아왔죠. 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브로커는 이제 마지막 단계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태국 방콕까지 가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착해야 했죠. 하지만 그 길도 순탄치 않았어요. 태국 이민국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힐 위험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죠. 우리는 방콕으로 가는 도중 한 번 더 검문소에 걸렸어요. 이번에는 뇌물이 통하지 않았고 태국 경찰은 우리를 체포해 이민국 수용소로 보냈어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정말 끔찍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고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으며 음식도 형편없었죠.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용소 안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내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죠. 그리고 기적처럼 일주일 후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만나러 왔어요. 그들은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임을 확인한 후 태국 정부와 협의해 우리를 수용소에서 빼내주었죠. 대사관 직원이 저희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보았어요. 그 선명한 빨강과 파랑, 그리고 가운데 있는 태극 문양이 어찌나 아름답게 보이던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말 자유를 찾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사관에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옷과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주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샤워도 할 수 있었고 푹신한 침대에서 안심하고 잠을 잘 수도 있었죠. 대사관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이제 곧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고 약속했죠. 대사관에서 2주를 보낸 후 우리는 드디어 방콕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크고 번쩍거렸으며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창문 밖으로 구름 위를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5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기내 방송에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북한을 탈출한 지 거의 2년 그 긴 여정 끝에 우리는 마침내 자유의 땅을 밟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공항에서는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환영한다는 말을 해주었죠.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불법, 도망자, 탈북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숨어 다녔는데 처음으로 국민이라는 존재로 인정받은 것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시설이었죠.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이 마치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깨끗한 방, 따뜻한 물, 풍성한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하나원에서의 첫날 밤, 저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어요. 불이 환하게 켜진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북한에서는 전기가 귀에 밤이면 온 동네가 어둠에 잠겼는데 이곳은 밤에도 대낮같이 밝았어요. 그 불빛들이 마치 이제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제 방에는 다른 탈북 청소년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들도 저와 비슷한 여정을 거쳐 이곳에 왔다고 했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위로했어요. 처음으로 제 경험을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원에서는 매일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과 기초학습 등이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갔죠. 특히 컴퓨터를 처음 배웠는데 화면 속에 펼쳐지는 세상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동안 저희는 대한민국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고 앞으로의 생활을 준비했어요. 퇴소하는 날, 어머니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거라고 했죠. 하나원을 떠나던 날,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설렘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공존했죠. 이제 진짜 대한민국 사회에 발을 내딛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의 여정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도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북한에서의 삶, 중국에서의 숨죽인 나날들, 그리고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온 험난한 여정.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지뢰밭을 건너는 것과 같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은 없었고, 진정한 의미의 적응과 성장이 기다리고 있었죠.